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스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통위 예정대로 이제 기준금리 연 3.5% 동결을 했습니다. 뭐 예상은 됐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이번에 동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예상했던 바 있고 이번에 조금 특별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물가가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가 핵심 근거였습니다. 사실은 한국 외에도 미국, 유럽, 영국 할 것 없이 모든 중앙은행들이 아직 물가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하기 이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주요 근거였는데 이번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건 어떤 거예요?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보시면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물가 수준과 상승 속도는 다른데 상승 속도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동시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성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기준금리 정책을 논할 때 물가, 경기, 금융 안정 세 가지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뒤에 있었던 금융 안정 문제를 부각시키시면서 금리 동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양가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가가 안정화된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최근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있다. 양가적인 신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이런 금융 안정에 대한 약간 위험 요인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얘기인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또 좀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좀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게 예전에는 한국은 미국이랑 달리 점도표라고 하죠. 개별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 들어오시고 나서 총재께서 3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분들이 몇 분 계신지를 설명을 주시는데 기존에 한 분이었다가 2명으로 확대가 된 거는 맞고요. 5월에는 1명이었는데 이번엔 2. 네, 됐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아예 이번부터 인하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명시적인 소수 의견은 없었지만 흔히 말하는 암묵적 소수 의견은 확대됐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과거에 저희가 패턴을 보고 어느 정도 강한 신호인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암묵적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그 제도랄까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창용 총재 들어오시고 처음 생긴 거라 과거에 어떤 사례와 비교해야 될지 되게 조금 어렵죠. 근데 일단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은 덜 미쳤지만 어쨌든 이번에 통방 문구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갔고요. 암묵적 소수 의견도 확대가 돼서 일단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을 보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로 금리 인하의 신호를 깜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깜빡이는 켰다. 다만 깜빡이는 켰는데 차선을 언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회의였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는 켰다고 했는데 실제 이창용 총재도 그런 표현을 직접 썼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방침은 아니지만 원칙은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회의까지는 깜빡이를 킬지 말지 고민했던 거라면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온 거고 차선 변경을 하는 시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거고요. 이제 시점을 조율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을 조율하는 국면이다. 한은 총재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오늘 금통위 끝나고 혹시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어떤 반응이 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조금 실망하는 것처럼 말씀 저희가 나눈 것처럼 어쨌든 깜빡이도 켜고 이런 더비시한 신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일단 시장의 기대가 그것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시적인 소수 의견을 기대를 했다.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총재도 이날 깜빡이는 켰으니 코멘트는 굉장히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멘트는 좀 매파적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금리는 장중에 올랐고요. 네. 뭐 원화도 사실은 뭐 금리의 1대1로 동조화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환율도 강세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금리 인하 신호를 약간 깜빡이를 켰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본인들의 시장의 기대에는 좀 못 미쳐서 그렇죠. 그렇게 생겼군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보실 때 예. 뭐 가장 사실은 이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어떤 유가증권 시장이나 생리는 똑같아요. 기대에 미치냐 못 미치냐가 핵심인 거라서 일단 오늘의 시장의 반응은 뭐 전향적인 신호는 있었다. 다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이 늘 아까 물가도 얘기하셨고 금융 불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결정에서 요즘 고용 상황이 조금 안 좋잖아요. 우리 5월, 6월 취업자 증가폭이 이제 10만 명 아래로 연달아 2달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는 좀 나왔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수 지표가 2분기에 다시 둔화될 거라는 이야기는 하셨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수출이 좋은 것이지 내수가 좋은 거는 아니다가 기본적인 한은의 입장이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도 내수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한은도 내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가 안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 저희가 언제부턴가 오늘 금통위도 그렇고 시장에서 국내 물가, 네. 국내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희 사실은 돌이켜보면 작년에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한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말이 많이 안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흐름은 예. 이번 달 말에 예정된 7월 FOMC에서 추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열어둘 거고 예. 다음 달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꽤나 분명한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보다 조금씩 더 대외적인 재료들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이미 하는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견제가 되고 있다. 내수 경기 안 좋다.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의 조건들이 갖춰진 거고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부터의 시장에 어떤 무게를 다는 거는 가계부채 문제와 예. 대외적인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의 무게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 요인이 좀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 입장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시면 예. 고용의 하방 리스크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균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리스크가 균형일 때는 금리를 동결하는데 예.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의미는 어쨌든 리스크가 하방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인하가 조금 더 목전에 가까워진다라거나 연준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네. 사실은 미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와 진배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수출 국가인 한국에는 언제나 영향을 줘왔고요. 저희 지난번 그러니까 코로나는 뺄게요. 네. 보험용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던 2019년 사례를 좀 복기해 보시면 2019년. 네. 저희 5월 달에 그때도 조동철 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지만 총재께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결국 6월 다음 달에 있었던 6월 FOMC에서 연준의 인하 신호가 굉장히 분명해지고 나서 7월 달에 연준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 인하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대내적인 가계부채 문제와 네. 대외적인 대외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행렬 네.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시장이 좀 판단을 경중을 따지게 될 텐데 네, 그 저희는 중에서도 조금 더, 네. 대외적인 정책에 더 무게를 무게가 두고 있습니다. 둔다. 그러면 아까 7월에 미 연준이 FOMC에서 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여지를 열어둘 거고. 열어두고
8월에는 잭슨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임에서 뭔가 또 다른 9월에 신호가 있을 거고 9월에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봅니다. 9월에 네.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 한국은행은 아까 하는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이제 뭔가 깜빡이를 켰다. 과연 언제쯤 턴할지는 모르지만 언제쯤 턴할 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깜빡이를 켜셨고 9월에 연준이 인하를 할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10월 달 인하는 확보가 됐다고 봐요. 10월 우리 경우에 그러니까 10월 인하는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은 회의가 예. 8월, 10월, 11월 3번 남았는데 예. 여기서 일단 10월 인하는 확보가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준의 인하 신호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10월은 확보된 거고 이 확보된 게 8월에 선제적으로 나설 거냐 예. 아니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10월에 할 거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결정해 줄 거라고 봐요. 네.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마치 지금은 뭐 글로벌리 물가만 문제고 가계부채만 문제지 경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뤄졌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인하를 한다라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연준이 미국에 대한 경기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동안 미국이 인하 신호를 분명히 보낼 때 하느니 먼저 인하를 했던 전례도 있으니 예. 10월 인하는 확보된 인하. 근데 그게 연준에 의해서 8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이제 이번 7월 FOMC에서 과연 어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나오느냐, 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금통위가 8월에 할 건가 금리 인하를 할 건가 안 할까 결정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창용 하는 총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왜 부동산 가격 등을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는 총재로 들어오실 때부터 총재께서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롱텀한 본인의 어떤 통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가계부채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겠다가 항상 주안점이셨고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하느니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2달 미루는 거 8월에서 10월 2달 미루는 것보다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연준이 인하할 건데 한두 달 하느니 뒤로 미루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인하를 한다라고 한 신호가 강해지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가 어떤 대출 관리 규제 같은 걸로 막는 거고 금리 인하는 그럴 때는 어쨌든 철저하게 결국 국내 경기 펀더멘털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결국 저는 2019년처럼 연준에 따라서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 다만 적어도 오늘 확보된 건 10월 인하는 확보된 것 같다. 확보됐다. 그리고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비록 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국내 경제 동향보다는 연준의 결정 굉장히 주목되네요. 그러니까 7월 FOMC, 8월 잭슨홀 미팅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늘 금리 얘기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뭐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1,380원에서 뭐 1,400원 더 육박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 환율을 어떻게 지킨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워치리스트에 올라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중앙은행 총재가 적절한 환율 레벨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항상 총재께서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예를 들어 지난주나 이렇게 최근의 그림을 좀 보시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불거졌을 때 과연 환율이 한국은행 인하 기대감 때문에 약세를 보였냐, 연준 보고 강세 보였냐 보면 오히려 연준 인하에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아, 연준의 입장에 따라서 훨씬 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트레이더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한은의 결정에 민감할까, 연준의 결정에 민감할까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원달러 환율, 어떤 환율도 다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한은이 100%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원달러 환율 부담도 크게 줄어들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도 9월달 연준의 인하가 흔히 말하는 기정사실화가 되면 그걸 다 보고 10월 달에 할 거냐. 예.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예.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물가가 석유랑 농산물 가격 급등 때문에 예. 크게 올랐던 전례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8월 달 우리나라 물가는 2%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2% 밑으로 내려갔다요? 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워낙 급등했기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저 효과로 이번 달에 엄청나게 장마가 와서 다시 한번 야채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물가는 8월 달에 크게 빠지면 사실 그렇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10월 인하는 경제적 물가로만 봤을 때는 네. 어쨌든 후행적 인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오늘 결과만 놓고 봐서 8월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 하지만 그렇다고 일소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연준이 그거를 결정해 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정부 일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조기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좀 압박하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창용 한은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좀 나왔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정치적인 뭐 압박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예. 그때마다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한은 이번에도 한은의 공식적 입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네. 뭐 저희가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은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금리 인하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스 책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